여러분, 오늘 좀 놀라실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요, 더 넓은 집이 더 좁은 집보다 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잘못 말한 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 푸르지오 1차 단지를 한번 보시죠. 114제곱미터, 그러니까 40평대 아파트가요, 10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달에 같은 단지의 84제곱미터, 30평대가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11억 원입니다. 큰 집이 작은 집보다 5,500만 원이나 더 싼 겁니다. 이게 이 단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대문구 이문동 쌍용 아파트에서도요, 동작구 극동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요, 초유의 가격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핵심은요, 대출 규제입니다. 2025년 10월 15일에 발표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요, 이 가격 역전의 구조를 완전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 대출 규제라는 보이지 않는 적이요,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대책의 핵심은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가격별로 차등화한 겁니다. 첫 번째 기준선은 15억 원입니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요,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15억 원을 한 푼이라도 넘는 순간 상황이 확 달라집니다. 대출 한도가요, 최대 4억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자, 두 번째 기준선도 있습니다. 25억 원입니다. 이걸 초과하면요, 겨우 2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25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요, 23억 원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금리까지 올랐습니다. 기존 1.5%에서요, 3%로 2배가 됐습니다. 대출 심사를 할 때 실제 금리에 3%를 더 얹어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요, 빌릴 수 있는 돈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5억 원이야 중소형 아파트로 수요가 확 쏠렸습니다. 왜요? 대출이 되니까요. 반면에 15억 원을 넘는 대형 평형은요, 사려는 사람이 급감해 버렸습니다. 대출이 안 되니까요. 2026년 2월 기준으로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의 87%가 15억 원 이하에 집중됐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진 겁니다. 자, 이런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요,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죠. 1997년 IMF 사태 기억하시죠? 그때도 금융 규제가 갑자기 강화됐습니다. 대출이 막히니까요, 자산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든 자산이 똑같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출에 많이 의존한 자산일수록 더 크게 무너졌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버리지, 쉽게 말해서 빚에 의존한 투자가요,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면에요, 현금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기회를 잡았습니다. 2020년에서 2022년 사이도 생각해 보시죠. 주식시장에 역대급 광풍이 불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요, 2022년 하락장이 왔을 때 가장 큰 손실을 본 것도 바로 그분들이었습니다. 자, 지금의 부동산 시장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대출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격대의 아파트가 타격을 받고 있고요. 대출 없이도 접근 가능한 가격대는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빚에 의존한 자산은요, 규제 한 번에 흔들립니다. 그리고요, 현금 여력을 확보한 사람이 어떤 위기에서든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미리 준비했던 분들은요,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발표하는 부동산 통계를요,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봐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뉴스에서 이런 말 자주 들으시죠? 그런데요, 이건 평균 값입니다.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현실을 놓칩니다. 실제로는 어떤가요? 15억 원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요,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형 평형은요, 금매가로 거래되고 있고요. 이 둘을 평균 내면 소폭 상승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요, 현장의 체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 하나,
주목하셔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 비율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집을 살 때 대출을 얼마나 썼느냐 이겁니다. 2026년 1월에요. 서울 아파트 거래 대비 대출 비율이 42.96%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이후에요.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대출 없이 집을 사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는 뜻입니다. 역설적으로요. 현금 부자만의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통계는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전부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숫자의 이면을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대출 규제가 세대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정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2025년에요. 서울에서 생애 최초로 집을 산 사람 중에서 30대가 전체의 거의 50%를 차지했습니다. 3만 건이 넘는 수치입니다. 역대 최고 기록이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젊은 세대는요. 정책 대출이라는 우회로를 찾은 겁니다. 신혼부부 특례 대출이라든가 디딤돌 대출 같은 상품을 활용해서요. 15억 원 이하 주택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50대 이상 시니어 세대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미 보유한 자산이 대형 평형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런데 그 자산의 가치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불편한 진실도 있습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요. 청년 가구는 평균 6천만 원이 추가로 필요해졌고요. 신혼부부는 1억 원가량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도모 세대의 도움 없이는요. 내 집 마련이 더더욱 어려워진 겁니다. 결국 이 규제가 뭘 하고 있느냐면요. 세대 간 자산 이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 사이의 격차가요. 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요. 세대 갈등으로만 볼 게 아닙니다. 지금은요. 가족 안에서 솔직한 대화가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여기서 시야를 좀 넓혀보겠습니다. 한국의 대출 규제만으로는요. 이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나비 효과가요. 여러분의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로부터 보시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요.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높으면요. 한국도 금리를 쉽게 못 내립니다. 금리가 높으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죠. 결국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경로입니다. 환율이 불안정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요. 수입 물가가 같이 올라갑니다. 물가가 오르면요. 한국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합니다. 이게 또 대출 이자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국 경제가요. 둔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죠. 중국 경제가 둔화하면요. 한국 수출 기업의 실적이 나빠집니다.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요. 가계 소득에도 영향이 갑니다. 소득이 줄면요. 주택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경로가 지금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출 규제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더더욱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세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아파트 가격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제 뉴스를 보실 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내 자산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질문을요. 항상 품고 계셔야 합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요. 가장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격이 아닙니다. 바로 심리입니다. 두 가지 극단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공포입니다. 대형 평형 보유자분들은요.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하나 하고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매물을 급매로 내놓는 분도 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탐욕입니다. 15억 원 이하 중소형 시장에서는요.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산다는 공포가 탐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이 말이요. 지금처럼 딱 맞는 때가 또 있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소형으로 몰리는 군중을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매물이 쌓이는 대형 평형에서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금 상황이라든가 대출 가능 여부라든가 실거주인지 투자인지에 따라서요.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면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한 판단입니다. 자, 세 가지 점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집을 대출 없이 살 수 있는가? 둘째, 5년 이상 보유할 수 있는가? 셋째, 매달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모두 네라고 답할 수 있다면요. 행동하셔도 됩니다. 자, 이 가격 역전 현상은요.
은퇴를 앞두신 시니어 분들께 특별한 기회이자 위험이 됩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60세에 은퇴하시면요, 40년을 더 사셔야 합니다. 자, 이 40년 동안 최소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200만 원이면요, 연간 2,400만 원입니다. 40년이면요, 9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정말 최소입니다. 병원비, 경조사비, 취미활동을 포함하면요, 월 300만 원은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14억 4천만 원입니다. 자, 국민연금으로 받는 평균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입니다. 나머지는요,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여기서 주거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지금 대형 평형에 사시는 분이라면요,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대형을 팔고 중소형으로 갈아타시면요,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차액으로요, 배당주라든가 월세 수입이라든가 연금보험 같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대형 평형을 계속 보유하시겠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입니다. 집에 살면서요,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이죠. 중요한 건요, 품격 있는 노후입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게 아니라요, 취미도 즐기고 여행도 다니는 그런 노후 말입니다. 이걸 위해서는요, 주거비를 줄이고 현금 흐름을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즘 AI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죠. 그런데 시니어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요, 경험에서 우러나온 판단력입니다. IMF를 직접 겪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위기 대처 능력이 다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몸으로 버텨내신 경험이 있는 분의 지혜는요, 어떤 AI도 흉내를 못 냅니다. 자, 50년의 인생 경험이요,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경험 기반 컨설팅입니다. 부동산 투자 경험이라든가 사업 운영 노하우를요, 젊은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으로도 가능하고요, 초기 자본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둘째, 콘텐츠 제작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요, 인생 경험을 공유하는 시니어 크리에이터가 요즘 정말 많이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실패담이든 성공담이든 다 귀한 콘텐츠가 됩니다. 셋째, 멘토링입니다. 지역 사회에서요, 청년 창업자를 도와주는 멘토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고요. AI 시대에요, 시니어의 경험은 오히려 더 귀해집니다. 왜냐하면요, 정보는 넘쳐나지만 지혜는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자체가요,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수익으로 바꿀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론은 필요 없습니다. 딱 3단계입니다. 1단계, 부채를 정리하십시오. 가장 먼저 하실 일은요, 고금리 대출부터 갚는 겁니다. 카드론이라든가 신용대출처럼 금리가 높은 것부터 상환하십시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시다면요, 금리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지 은행에 문의해 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요, 월 수십만 원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2단계, 월 고정 수입을 만드십시오. 연금만으로는요, 부족합니다. 추가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배당주에 투자하시면요, 분기마다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소액으로도 시작 가능합니다. 월세 수입도 좋은 방법이고요. 대형 평형을 팔고 중소형 더하기 소형 투자용으로 재배치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3단계, 안전자산으로 분산하십시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십시오. 금이라든가 달러라든가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요,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를 배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나머지는요, 부동산과 배당주에 분산하십시오. 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한 달에 하나씩만 실행하십시오. 3개월이면요, 3단계 모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향이 맞으면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유산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요,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은요, IMF를 겪으셨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도 버텨내셨고요. 그 과정에서 체득하신 지혜는요,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겁니다. 자,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위기 대응 능력입니다. 그때 이렇게 해서 살아남았다. 라는 구체적인 이야기가요, 자녀에게 가장 큰 교훈이 됩니다. 둘째는 저축의 습관입니다. 수입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저축하는 습관.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는요, 분산의 지혜입니다. 한 가지에 모든 것을 걸지 않는 태도. 이게 어떤 시대에든 통하는 투자 원칙이라는 걸요, 꼭 전해주십시오. 구체적인 소통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 한 번 가족 재무회의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식사하시면서요, 요즘 경제가 이런데 우리 집은 어떻게 준비할까? 이 정도 대화면 충분합니다. 지금의 대출 주제와 가격 역전 현상도 좋은 대화 주제가 됩니다. 같은 단지인데 큰 집이 더 싸대. 왜 그런지 아니? 하고 물어보십시오. 경제를 이해하는 능력이야말로요, 최고의 유산입니다. 가장 큰 유산은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같은 단지에서 큰 집이 더 싸지는 이 초유의 상황, 분명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요,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현명하게 준비한 사람은 항상 살아남았습니다. IMF 때도 그랬고요,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은 분들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 중 하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자체가요, 준비의 시작입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출 규제가 만든 가격 왜곡은요, 위험이자 기회입니다. 부채를 정리하시고요, 현금 흐름을 만드시고요, 자산을 분산하십시오. 그리고요,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요, 어떤 AI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으로요,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시길 응원합니다. 자, 댓글로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나눠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단지에서도 이런 가격 역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서로의 경험이요,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2026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진짜 기회가 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